미국은 0에서 1을 창조하는 데 능하겠지만 중국은 1에서 100까지, 즉 랩에서 팹으로 들어가서 팹에서 마켓으로 가는 그런 역량은, 그런 능력은 제가 아는 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중국이 대중화하고 있는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구조는 필연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막을 능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저는 반도체 쪽에서 미국이 한 가장 큰 전략적인 실수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대만의 TSMC를 글로벌 탑 회사, 파운드리 회사로 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 미국은 지능 게임을 스스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방 칩 제조는 여기 보시는 대로 노광기, 여기 이제 리소그라피라든가 에칭 기계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식각기, 또 CBD, PVD 이런 어려운 이름을 달고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방에 패키징하고 테스트 장비들도 있고요. 그런데 중국의 반도체 장비 기술은 아직은 세계 최상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웨이퍼 제조 공정 중에서 식각기, CBD, PVD 이런 장비는 해외의 중고 장비를 수입을 해서 역설계, 즉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게 AI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반도체 쪽에서도 많이 하죠. 해체해서 새로 역으로 추적을 해보는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많은 기술들을 습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사업이 중국에서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고 장비의 리퍼비쉬라고 하는, 즉 중고 장비를 새로 꾸미는 이런 사업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한국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윈도우 기반으로 전환을 하고 핵심 설계를 복제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형과 내부의 설계가 중국의 장비들도 거의 글로벌 장비와 흡사합니다. 어차피 카피 떠서 페이스트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계적인 회사 중에서 KLA 같은 글로벌 측정 장비 회사가 있는데, 이 KLA와 같은 글로벌 측정 장비 기업에서 일했던 중국인 기술 인력들이 독립을 해서 설립한 기업들이 상장이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중코어 페이츠어라든가 나노과학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인데, 이들은 업계 탑인 KLA의 서브 섹터를 커버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아직은 KLA의 장비가 최고 수준이지만 수출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역시 대체 수단으로서 이들 기업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축 장비 중에서도 TEM이라든가 또는 고정밀 파괴적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개발 중에 있으며 수입도 아직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광기, 즉 리소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비교적 긴 파장의 I라인, G라인 요 위에 있는 이런 그 긴 파장의 라인업을 썼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DUB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조금은 더 중파장의 그런 빛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EUB인데, 이 EUB도 중국이 현재 개발을 착수는 했습니다. 하지만 DUB 같은 경우는 또 좀 드라이 방식이 쉬워서, 드라이 방식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 습식이라고 하는 침윤식 개발은 아직은 여러 팀이 동시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EUB 같은 경우도 역시 여러 팀들이 연구를 하면서 광원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3.5나노까지의 광원 개발은 했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도 뉴스에 크게 나면서 중국이 곧 EUB를 만들어낸다 이런 조금은 더 급진적인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자이스라는 회사가 이런 렌즈 이런 쪽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죠. 그런 회사들의 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데다가 또 빛 자체가 파워가 부족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이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EUB 기계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인데, 아무리
중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은 적어도 3에서 5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이쪽의 정통한 업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결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장의 EUV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회수에 몰두하는 일본 유튜버라든가 또 미디어의 말대로 돌파가 일어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패키징이라든가 테스트 분야는 여전히 대만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생산량이나 매출액에 따라서 중국이 곧 대만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중국의 엄청난 수요 때문입니다. TSMC의 그런 첨단 패키징만 보면 대만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서 자체 패키징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회사는 화웨이뿐입니다. 샤오미라든가 오포 등의 다른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은 TSMC에 아웃소싱을 주거나 또는 외국의 패키징 기업을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 고급 패키징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패키징 공정뿐이 아니라 역시 패키징 장비 자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패키징 장비의 비용 대비 성능, 즉 CP라고 하죠. 코스트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면서 전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 지도의 별 모양은 중국 전역의 반도체 공장 또는 공장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상하이에 7개, 베이징 7개 등에서 전체적으로 40개 이상이 지어졌거나 짓고 있으며 메모리나 센서, 로직 칩 등 다양한 종류의 칩들이 곳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80%는 성숙 공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대만과 중국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 간의 관계를 상당히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TSMC에 외주를 준다 이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 대륙과 대만에 대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대치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시각에서 출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절대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슷한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우리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도 잘 모르는데 태평양 건너 미국이 알 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TSMC 등을 포함해서 대만의 반도체 기업을 미국이 세계 최고로 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가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대만에서 찾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입한 대만의 반도체 인재들이 지금 중국 본토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인재 유입은 크게 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3번의 물결이라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차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것인데 전통 제조업의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조립산업, 조립 공장이 설립이 되고 부품 공급망도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 인재들이 처음으로 중국 본토로 들어가면서 SMIC를 세운 장루징 박사, 이런 분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이것이 1차이고 2차 물결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3통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통신과 운수와 무역을 통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대만과 중국 간의 교통과 소통이 자유로워지면서 대만에서는 승진의 기회와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고급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물밀듯이 흘려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헤드헌터 업체들의 워딩 중에 유명했던 것이 대만의 연봉을 화폐만 바꾸어서 그대로 대륙에서 RMB로 지급을 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3배에서 5배의 연봉 인상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8년 이후에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입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진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만이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천인계획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대만 사람들은 이 천인계획에 정식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인 허점이었는데 그것이 외려 대만 인재들이 더 많이 소리 소문 없이 밀려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은퇴를 한 고급 인재들이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량멍숭이라고 하는 지금 SMIC의 CEO입니다. 이런 사람들, 업계 최상위권
급 사람들이 천인계획처럼 티를 내지 않고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전문가인 대만의 이해구억광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인데 반도체 리바운드라는 책에서 대만의 테크 인재들이 중국 본토로 진출했던 그런 분포 현황을 보면 그것이 더 극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것이 이 표인데 중국 대륙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만인 동문들이 많이 있고 이들 사이에 위챗 그룹 단톡방이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이분이 책에서 반영을 했었는데 제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00여 명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그것을 중국에 있는 대만 기술 인재의 분포 현황이라는 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반도체 칩 쪽에 60%, 설계 쪽에 14%, 최종 조립 완제품 10% 이런 쪽으로 쭉 인재들이 분포하고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회사들이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분야별 대만 인재들의 기여도를 또 정량적으로 그분이 분석을 했었는데 반도체 칩 제조 분야의 50%를 대만 인력들이 기여했다. 즉 중국에 있는 칩 제조 기술과 관련된 테크를 100으로 봤을 때 절반을 대만 인력들이 기여를 한 것이고 IC 설계 분야는 30%, 장비 및 소재, 부품 분야는 20%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근데 대만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미디어를 보거나 또 일부 매체를 통해서 넘겨짚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일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기여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역시 그들은 말과 생각이 통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수천 년 동안 혈연과 학연으로 또는 같은 언어로 맺어진 그런 시너지 효과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 중국 본토로 돌아가서 기여한 것도 있겠지만 대만 인재들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들이 가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1년에 수십만 명씩 나오고 있는 스마트하고 젊고 패기에 찬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전문가들이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조건들, 대만의 이런 선진, 미국이 키워놓은 이런 정말로 탑 오브 더 탑 엔지니어들이 가서 갓 알을 깨고 나온 엔지니어들과 시너지가 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미국을 역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대학에는 985 또는 211이라는 명문대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985라는 대학은 장저민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211이라는 대학은 또 985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교집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쌍인류 대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경대학과 청와대학 이런 쪽의 이공계 인류 인재들이 이런 쌍인류 대학의 인재로서 엔지니어 쪽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포텐셜의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출 통제와 기술 통제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중국 스스로도 잘 모르던 그리고 스스로 그들의 그 반도체 공학도들의 잠재적인 폭발력의 불씨를 이런 대만 인재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펀드 등의 정책도 지원을 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불쏘시개가 된 것이 바로 대만과 대륙의 인재들의 콜라보에서 나온 시너지였습니다. 그 콜라보의 바탕은 애국심도 아니고 사명감도 아닙니다. 돈이고 대륙에서 주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국은 아마도 이런 인재 유입이 느려졌을 것이고 아마 사서 쓰는데 익숙해졌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5년이 늦어져서 2035년, 2040년이나 되어야 할 그런 일들이 5년, 10년이 당겨서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도 이제는 2030년이면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역시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등소평이 과거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했던 그 나름대로의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중국어로 얘기하면은 사추 이条血路来라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피의 길을 뚫어라. 이런 말인데 거의 그런 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0에서 1을 창조하는 데 능하겠지만 중국은 1에서 100까지, 즉 랩에서 팹으로 들어가서 팹에서 마켓으로 가는 그런 역량은, 그런 능력은 제가 아는 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중국이 대중화하고 있는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구조는 필연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막을 능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클래스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저와의 소통을 원하시거나 또 참여를 원하시는 동반자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